거시 모형을 보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죠. 그죠? 고전학파의 거시 모형을 한번 보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고전학파의 거시 모형 우리가 처음에 거시 파트 들어오면서 얘기했듯이 아담 스미스 이후부터 1930년대 고 대공황 일어날 그때까지 그리고 나서 케인즈의 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자리를 잡다가 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금 쭉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 고전학파의 경제학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거의 보게 되면 신고전학파의 유해 얘기가 주를 잡고 있죠. 주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왔던 그런 고전학파의 거시 모형이 어떻게 가정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가정들을 하고 있느냐. 먼저 이 사람들은 공급을 중요시하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가 되고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스스로 창출한다? 공급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 사람들이 서서히 수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격 변수 신축성과 완전 경쟁시장 균형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 예견이고 하기 때문에 착오나 이런 것들이 없죠. 물가 상승에 대한 인식을 잘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생산량의 증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공급 곡선이 수직인 그러한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알아. 다. 물가가 올라갈 거야? 실질임금 맞춰주려고 그러면 명목임금 같이 올려줘야 되니까 실질임금은 그대로 변하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산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공급이.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시 모형이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 얘기를 살짝 그려놓고 지금 생산함수를 그려놓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이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요것만 생각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저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다 보면 물가 상승을 인식하고 노동 공급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아. 만약에 물가가 변한다고 한다면 임금도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 실질임금은 그대로인 그러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게 W1, W0, W1 저게 붙었어야지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정한 노동의 공급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생산함수에서 투입이 되는 노동 공급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산량은 그대로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고전학파의 공급 곡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민소득 결정되는 거는 이 수직인 그러한 상태에서 총 수요가 달라져 봐야 달라질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총 공급이 달라지는 그러한 여건이 나타난다고 하면 국민소득의 변화가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술 발전, 효율성 증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생산성 향상. 케인즈의 얘기를 보면 케인즈는 지금 그 대공황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러한 학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먼저 큰 차이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해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느냐, 수요가 공급이 창출하느냐. 케인즈 얘기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수요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수요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사람들은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지출이 가능한 그러한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그러한 수요. 그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하자. 그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구매력이 없으면 너희들이 공급을 아무리 해놔봐라. 그거 누가 사나?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그렇죠. 공급량을 막 늘어놓게 되면 기업만 망하고 끝난다는 얘기죠.
공급망 막 만들어 놓게 되면 기업은 망하고 끝난다. 이 사람들이 유효 수요가 증가됐으면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그러한 수요가 늘어나줘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살려고 해야 너네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쓸 거야. 이런 얘기죠. 물론 거기에서는 재고가 줄고 늘어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요가 안정적으로 되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소비와 이 투자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러한 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을 잘 활용을 해서 유효 수요를 만들고 유효 수요를 조절을 하고 해서 국가 경제 자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시장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요인을 만들어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고 물론 저공적 기대, 화폐 완상도 있고 그래서 균형점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생산점들을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고 가격의 경직성도 있고 그래서 특히 하방 경직성 때문에 시장의 자동 조정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지금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수요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유효 수요라는 것이 지금 그 중요하게 보여진다고 설명할 수가 있니? 유효 수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이 이 그 소득 지출 모형이다라는 거죠. 이 총 지출이란 건 aggregate expenditure죠. aggregate expenditure가 총 지출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이걸 그 총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것이 구매력 있는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의도가 있는 그러한 지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수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수요가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소득 지출 모형이에요. 자, 이 소비라는 것을 케인즈의 소비로 바꾸게 되면 케인즈는 뭐라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YD죠. 이 YD를 바꿔서 쓰면 Y 마이너스 T. 그렇죠.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것.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보게 되면 총 지출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총 지출이 이렇게 있어. 총 지출이. 그러면 총 지출과 무엇이 만나야 지금 이 그 균형이야. 생산. 이 지출이 된 것이 생산이 되는 거지. 이 지출이 된 것이 생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과 생산과 일치가 되는 GDP와 일치가 되는 그러한 점을 찾아보게 되면 그것이 균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Y로 정리를 해. Y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1 마이너스 B에 그죠?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A 마이너스 BT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이것이 균형의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식으로만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써보고 하기가 싫은 거지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으로 4층 연산으로 끝난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 어떻게?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균형이라는 것을 생산이 있고 그리고 지출이 있는 거죠. 그죠? 생산이 있고 지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생산과 지출이 이것과 얘가 일치가 되면 균형이야. 그죠? 얘와 얘가 일치가 되면 균형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점이 균형점이야. 그렇죠? 균형점을 여기서 찾아보게 되면 이 평면에서 균형점을 그려보게 되면 균형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 45도 선을 따라서 쭉 가 균형점이죠. 그런데 균형점의 이 크기를, 이 균형의 소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얼마만큼의 지출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 지출을 그어서 이쪽에다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선을 그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균형점을 찾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저기에서 쓰여진 대로 B 이렇게 되겠지요. 그죠? 총 지출, 여기에서 총 지출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B죠. 총 지출은 A 플러스 B의 Y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요 절편값은 얼마이냐? 나머지 얘네들 다. 그러면 요것이 요 절편값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자, 요것이 균형이다. 요것이 균형이다 이거지. 그러면 균형이 아닌 다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른 점을. 만약에 이 균형점이 여기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생산을 했어. 그러면 참. 더 많이 생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산은 여기인데 지출은 여기야. 생산이 더 많아. 재고가 남죠?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안 쓰는데 유효 수요가 여기까지인데 쓰는 게 여기인데 생산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안 팔려. 그러면 이게 줄죠. 생산이. 만약에 덜 생산했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써. 사람들은 일단은 재고 투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고 투자가 줄고 생산량을 늘리겠죠. 그죠? 생산할 때 딱 쓸 만큼만 하진 않는. 그러면 이쪽에 균형이야. 여기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어. 얘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이 점이 이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완전 고용 수준의 생산량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점에 있는데 완전 고용보다 더 낮은 경기 침체 상태에서 끝까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달라져 줘야 돼. 이런 것들이 달라져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케인즈가 생각할 때는 얘는 불안정하거든. 얘는 해외 요인이니까 외국 애들 보고 우리 거 살래? 그럼 니들 마음대로 결정할 거고.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저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보면. 정부 지출을 늘려서 지금 이런 유효수요를 늘려서 수요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생산량은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은 없다.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고전학파 거시모형을 보면 이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을 테고, 고전학파의 가정부터 보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격 변수가 신축 주당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잡아내야 되는 것이, 얘네들은 보는 것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가격이 변화해서 다시 자리를 잡는 데까지의 시간을 얘네들은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시간으로 따져보게 되면. 시간을 따져보게 되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관점을 따져보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완전 얘기 아니고 완전 경쟁 시장, 균형에 있는 그러한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고전학파의 가정은 지금 이렇다. 특징을 보게 되면 공급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케인즈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케인즈는 그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요가 지금 그 공급을 창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수요도 그냥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유효 수요. 사실 말이 그 유효 수요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수요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어요.
개념을, 유효수요의 개념,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선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건 없고요. 구매력이 있는 수요인데 상당히 단기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보게 되면, 정확한 그러한 이해일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물가 수준에서, 물가가 일정한 수준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요, 총 지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지출 계획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효수요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소득 지출 모형이라는 것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소득 지출 모형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균형점이 45도를 따라서 총 지출하고 그리고 공급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일정한 물가 수준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지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균형점을 찾고 있는 이 점을 찾아보게 되면 얘가 완전 고용 수준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낮은지 높은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전혀 없는 경우죠. 우리가 완전 고용 수준이 만약에 여기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케인즈의 이 거시 모형에서는 완전 고용 수준으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냥 갈 수는 없죠. 총 지출이 증가해줘야 그래야지 가는 거죠. 지출이 증가해줘야 공급이 그것을 따라서 만들어져서 옮겨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균형점에 여기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생산한다고 하게 되면 공급이 여기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공급이 여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은 지출보다 더 많은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될 것이고 재고가 증가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죠.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케인즈가 대공황을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이 일정한 물가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물가 수준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총 수요가 우하향한다 라는 것을 공부할 때 물가가 하락할 때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실질 자산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이자율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수입 수출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했었죠. 그죠? 물가가 하락해가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소비량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구매량이 같다고 하게 되면 남는 돈이 많아서 저축을 하게 돼서 자금 대부 시장에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수입 수출은 순수출이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이미 총수요를 공부할 때 배웠었어요. 그죠? 총수요 공부할 때 총수요가 우하향하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어제 이제는 총수요를 물가와 GDP의 관계로 한번 보자. 또는 여기에서는 총 지출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예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총 지출이 P1에서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P1에서 Y2가 이렇게 한 점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이 균형점은 바로 이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P2로 하락하면서 이것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그리느냐? 뭐 어떻게 그래요? 이걸 옮기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총 지출이 P2의 물가에서 이렇게 옮겨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두 점을 이으면서 총 수요가
도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경우죠. 그렇죠? 전에 한번 내가 이런 시험지를 낸 적이 있어요. 케인즈의 소득지출 모형을 활용해서 소득지출 모형으로 총 수요를 도출해라. 뭐 뻔한 얘기죠. 그래서 소득지출 모형 처음부터 쭉 설명해야 되는 거죠. 소득지출 모형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소비 함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 15분 정도면 쓰는 거죠. 13분 정도도 될 것 같아요. 13분.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려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산효과, 이자효과, 수입수출효과가 있어서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케인즈가 생각하고 있는 공급곡선은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케인즈가 생각하고 있는 공급은 어떻게 생겼는가? 고전학파의 공급곡선과는 다르게 케인즈의 공급곡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고전학파는 물가의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한 공급량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완전 고용 수준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게 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완전 예견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화폐에 대한 환상이 없었는데, 이 케인즈는 사람들이 실질임금인지 명목임금인지 명목임금이 실질임금인지 이 명목임금이 오르는 게 이게 오른 건지 떨어진 건지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게 실질임금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잘 모른다는 거야. 물가 상승을 또는 물가의 변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가 수준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노동 공급량이 변화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죠. 지금 실질임금하고 지금 이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을 그려놓은 게 저기 있죠. P0, P1이 지금 물가가 상승했을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P0에서 P1으로 물가가 상승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명목임금 W0, W1으로 지금 변동이 되는데 W1, W0, W1이 물가 상승한 것만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한 그러한 상황을 저 그래프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명목임금을 물가를 감안해서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실질임금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올랐을 경우에 얘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서 기존의 것하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고전학파의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전부 다 잘 인식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목임금 상승을 요구를 잘하는 거죠.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케인즈는 물가가 상승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잘 몰라. 자신들의 명목임금이 얼마만큼 올라야 되는지 모르고, 또는 명목임금만 올랐다고 할 때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동 공급을 늘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함수에서 지금 그 생산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총 공급이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려지는 거다 이거죠. 그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저축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침체기예요. 경기 침체기에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냥 평상시 완전 고용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침체기이고 상당히 단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저축의 역설을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선 들여다봐야 되죠. 그렇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소비의 감소는 그러니까 소비의 감소라고 얘기한다면 저축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소비의 감소는 저축의 증가와 동일해요.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을 가지고 소비 또는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비를 줄이게 되면 저축을 늘린다는 얘기하고 또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라는 얘기는 소비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소비의 감소는 총 지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감소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 지출 모형에서 이 총 지출이 감소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경기가 더 후퇴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균형점이
완전 고용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소비를 줄인다고 한다면 총 지출이 소비 플러스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소비를 줄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감소하면서 경기는 더 후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될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축의 역설. 침체기이고 단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평상시이고 지금 그 균형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균형 상태이고 만약에 장기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축의 증가는 균형 상태에서 저축이 증가하는 게 뭐가 나빠? 그리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져. 그죠? 투자가 증가가 되게 되면 생산 활동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소비가 감소됐다고 해도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균형 소득에는 변화가 없을 거야.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생산 활동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기업의 자본의 축적량이 더 늘어나. 자본의 축적량이 늘어난다면 생산 기반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생산 가능 곡선에서 자본 또는 노동량 이러한 자본량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생산 능력이 더 늘어나는 거죠.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저축이 일어나서 자본이 늘어나서 국가의 생산량이 늘어나기까지. 그렇게 되려면 한 20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가 있었던 그러한 거죠. 80년대에 저축이 늘어나고 지금 투자가 일어나서 지금 생산량이 국가의 생산 능력이 더 늘어났던 그러한 경우. 이래서 우리가 이 저축의 역설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흔히들 그러한 농담들을 많이 하죠. 핸드폰 깨졌으면 야 너희는 그래도 국가 경제에 공헌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네가 만약에 핸드폰 하나 사면 소비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침체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구나. 핸드폰 깨 괜찮아.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축 이러한 우리는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여기에만 이거 조금만 기억하고 있지 마라 이런 얘기죠. 케인즈가 생각하고 있는 극단적인 우리는 이제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 공급곡선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우상향하는 거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요거는 좀 잊어버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평범한 그러한 모양으로 볼 때 공급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해가 가냐? 이상하죠. 여기는 왜 이렇게 되고 여기 갑자기 여기서 약간 좀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그려도 괜찮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극단적인 케인즈 학파에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쪽에 있는 그림 GDP가 있고 물가가 있고 지금 완전 고용의 생산량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저 상황에서의 그 생산점은 물가가 이러한 물가에서 한 점, 요런 점을 찾은 거죠. 요 점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YF보다 훨씬 낮은 Y2의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GDP 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GDP 갭이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 고용 수준의 그 GDP 그리고 실제 현재 GDP 그 차이 그 차이를 보는데 이 GDP 갭이 지금 여기에서는 실업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죠.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 있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그려보게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었죠. 지금 여기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지금 이러한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완전 고용 수준의 만약에 노동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고용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만큼이 실업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러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전 고용이라면 지금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이 정도의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완전 고용 수준이 아니고 Y2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 떨어져줘야 되는데 케인즈의 생각은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기 때문에 임금은 떨어지지 않아.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거죠. 실직자들은 그대로 여기에 실직자로 남아있는 경우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총 수요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총 지출을 늘리는 어떠한 일을 했다고 쳐보자 이거야. 만약에 정부 지출을 늘렸어. 정부 지출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지금 총 지출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이 총 수요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자원 노동 시장에서는 유유자원이 많다는 거죠. 놀고 있는 자원들이 많아. 실업자들 너희들 지금 와서 일하세요. 옛날에 그 가격 그대로 내가 줄게. 오세요라고 하게 되면 올 거라는 거죠. 여기서 임금을 올려줘야지 얘네들이 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임금을 올려줘야 할 이유가 없죠. 자원의 가격이 만약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임금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자원의 가격이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공급국 손에서 지금 이 물가가 상승해야 할 이유가 나타나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물가의 변동 없이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케인즈의 얘기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다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가격 경직성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지금 실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총 수요가 증가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때 여기에서부터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던 임금 그대로야. 자, 그렇게 되면 이 자원 가격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 공급이 이러한 모양으로 생길 수가 있다. 그 이후부터는 완전 고용 수준 이후부터는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양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그 경기가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벗어나려고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얘는 불안하지. 얘 때문에 경기 변동이지. 얘는 해외, 얘네들을 어떻게 믿어?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얘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싸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진짜 신경을 내는데, 지금 케인즈는 이거 너희들이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재정정책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 좋아지겠죠. 그죠?